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또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4주기로 현충원에서 이제 추모식도 했고, 또 28회는 대대적인 집회를 통해서 국경일과 같이, 국가기념일과 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추모제와 함께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창당 때부터 2017년 창당 때부터 그때가 이제 탄신 100주년 때였거든요. 그때 저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종북 좌파 정권이 시퍼렇게 독재를 휘둘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당시 3선 의원이셨던 조원진 대표님의 그런 노력으로 국회 내에서 대규모 사진전을 개최를 했고, 또 보훈처에서 또 발행하려고 했던, 또 최신부에서 발행하려고 했던 기념우표도 종북 좌파 정권이 방해해서 무산됐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100주년 기념우표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4주기 이제 추모식을 잘 지냈고, 이제 다음 주에는 11월 14일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제 탄신 106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특집으로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또 원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일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쭉 청년 시절에서부터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군인 시절, 그리고 혁명 직전까지 상황, 그 유명한 이제 금오사나 잘 있거라. 그래서 세 번째 혁명 계획을 무산되고 네 번째 이제 혁명 전야 때 지은 시, 그 시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고, 또 그 이후에 이제 5.16 혁명에 관한 그런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계속된 당내 행사와 또 광복절, 또 개천절 여러 가지 또 특집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어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혁명에 관한 거는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 하면은 한강 기적의 세계사적 지도자라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한강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방송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1917년 탄생하셔서 1979년 11.6 62세에 이제 소천을 하셔서 62년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 세 장의 사진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왼쪽의 사진이 바로 구미초등학교 당시의 박정희 어린이 청소년 모습입니다. 즉 이제 구미초등학교에서 대구사범학교로 진학하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 소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를 좋아해서 나폴레옹 전기를 탐독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리틀 나폴레옹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들었고요. 또 5학년 때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읽고 춘원 이광수 작품의 이순신 장군의 그 자서전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미초등학교 그 시골 역사상 최초로 대구사범학교에 진학을 한 그런 천재였습니다.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반도의 가장 민족주의 엘리트 청년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평양사범, 그리고 대구사범, 경성사범이었습니다. 경성사범은 아무래도 총독부 수도에 있기 때문에 평양이나 이 대구가 더 민족주의적인 엘리트 청년들이 입학하는 그런 최고의 명문이었었는데, 거기에 최초로 영남권에서 천재로 입학을 하게 된 그런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사진이 바로 5.16 혁명 당시에 5.16 혁명을 성공하고 5월 18일 육사생도들이 이제 그 지지 행진을 한 그때 이제 그 시청각 광장에서 육사생도의 퍼레이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육사생도의 그 지지가 바로 국민들의 또 마음을 감동시켜서 5.16 혁명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해병대가 선봉대로 참가했다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제1차적인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해병대는 아시는 것처럼 귀신 잡는 해병, 6.25 당시부터도 명성을 날렸기 때문에 정말 미 해병 1사단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정적을 세웠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구국 애국의 부대가 해병대인데, 해병대가 선봉부대로 참석했다는 소문이 바로 국민적인 지지를 얻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육사생도뿐만 아니라 공사생도, 또 모든 사관학교생도들이 지지 행진을 했는데, 그 육사생도, 또 당시의 최고 엘리트들이 육사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와 벤프리트 장군이 4년제로 만들어서 세운 그 육군사관학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국가에서 제공해주고 최첨단 미국식 웨스트포인트식의 그러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당대 최고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게 육사인데, 육사생도들이 또 그렇게 지지 마칭을 멋지게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또 지지하게 된 두 번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육사 11기생들의 그 행진을 이끌어낸 것도, 그 당시 육사 교장은 강영훈 중장이었었는데, 강영훈 중장은 좀 온건하고 또 신사적인 그런 분이라 육사생도의 지지를 반대했지만 11기 출신인 전두환 대위가 육사 선배로서 육사생도의 행진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또 공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행진을 바라보는 박정희 혁명 지도자, 그 당시 육군 소장 제2군 부사령관 모습이고요. 그 뒤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오른쪽에 있는 키 큰 분이 바로 제6관구 사령관 서종철 소장입니다. 박정희 장군의 5.16 반공무혈 구국혁명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지난 태극기 집회에서 조원진 당대표께서 유경수 영부인의 예화를 말씀하셨죠. 이제 혁명 당일날 새벽에 신당도 자택에서 권총을 차고 이제 거사를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나가려고 할 때 유경수 영부인이 잠시 붙잡고 5분만 아이들을 보고 가라. 그래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혁명에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혁명하다가 어떤 교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해서 또 그야말로 반역자로 처형될 수 있는 생명을 건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얼굴을 보고 가라. 그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박정희 장군의 구국혁명이 이유 중에 뭔고 하니 바로 이겁니다. 자, 박정희 장군은 혁명 세력을 아무나 이렇게 가담시킨 게 아니라 진짜 국군에 남아가지고 일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엘리트들은 바로 혁명 주체 세력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뒤에 있는 서정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정철은 육강구 사령관이고, 그 육강구 참모장이 김재춘 아닙니까? 그 김재춘은 혁명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이 서정철 소장은 육사 1기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육사 2기생이고요. 그러니까 기수로는 1년 선배지만 나이로는 후배지요. 그래서 1기 선두주자가 서정철 장군이고, 그 당시 정말 군대를 이끌어 나갈 최고의 유명한 장군이기 때문에 바로 만약에 혁명을 같이 했다가 실패하면은 인재를 잃어버리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재들은 바로 혁명 주체 세력으로 가담시키지 않았다가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이제 함께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사진도 혁명 당시에는 서정철 사령관도 전혀 혁명에
가담하지 않았고 혁명 사실을 모른 것 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혁명이 성공하니까 이렇게 박정희 장군의 오른쪽에 서서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역사를 감당해서 이분이야말로 이제 한강 기적의 군사 분야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온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노력한 분이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소령이 바로 8기생 선두주자로 또 혁명 청년 장교로 가담한 이낙선 소령입니다. 그 이낙선 소령은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세청을 만들죠. 그래서 국세청 초대 청장을 지내면서 세수를 크게 늘려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줬던 그런 엘리트 장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포항제철 아시는 포항제철의 박태준 그 당시 대령이었는데 박태준에게는 특별히 내가 실패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유경수 부인과 세 자녀를 돌봐달라는 밀명을 내려서 박태준은 혁명 주체 세력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결국 성공을 한 후에는 이제 곧바로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강 기적의 중요한 한 파트인 철강산업 포항자철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엘리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혁명 주체 세력은 총 병력이 3,000명 정도였고요. 거기에 이제 실제 병력을 동원하는 5기생 몇 명과 그리고 청년장교 8기생, 9기생 몇 명으로 지도부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엘리트 그런 분들은 성공한 이후에 이제 가담을 해서 한강의 기적의 주역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말기, 특별히 태평양 말기에 일본이 이제 전쟁의 어떤 그 패전의 위기에서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가미가제라는 특공대 아시죠? 가미가제. 그래서 신풍이라고 하는 그런 특공대를 조직해 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미군의 그 공격을 하다가 아주 기체 충돌을 통해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미가제 전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본 말로 가쿠텐이라고 쓰죠. 가쿠텐 역전, 가이텐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가쿠텐의 가이텐 역전의 그 기회를 만들려고 이런 인간 돌격 항공대 가미가제 그리고 또 인간 어뢰도 있었습니다. 어뢰에 인간이 타고 바닷속에서 배를 격침시키는 그런 인간 어뢰 작업도 했던 겁니다. 그때 많은 일본의 엘리트 장성들이 가미가제를 말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패전을 극복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패전했을 경우 전후 일본을 살리려면은 많은 엘리트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함재기 조종사는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트들을 무모하게 죽이는 것을 반대해서 결국 그 유명한 지휘관은 그걸 반대하다가 활복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유서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묵묵했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렇게 미래를 내려보는 그런 우국지사들이 일본 측에서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 장군의 혁명도 참 위대한 게 꼭 필요한 사람만 가지고 혁명을 했고 만약을 위해서 또 만약에 혁명에 성공하면은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었던 또 많은 혁명의 동지들이 동참할 것이지만 만약에 실패할 경우 이런 엘리트들을 가담시키지 않아서 계속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는 게 정말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고 이런 사실은 아마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가 이제 1979년 서거 직전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강대국,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통일이죠. 그래서 저도 지난 태극기 집회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마지막 하신 일,
최후의 국정이라고 해가지고 삽교천 방조제가 아니라 바로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 즉 그 당시 세계 최고의 1500kW의 대북 방송, 즉 러시아와 중국까지 가는 그 대북 방송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풍요와 빛과 경제발전과 자유와 이런 것을 공산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극비 중의 극비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참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참 정말 제가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서 신앙적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천안에 살다가 신창 1호선 종점 신창으로 이사 갔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가 하니, 신창역, 그게 신창 행목리거든요. 거기에 바로 12.16 당시에 바로 탄약 공장을 이태섭이라는 육군소장 출신이 공장을 세워서 삽교천 방주제 후에 도고 온천에서 이제 목욕도 하시고 오찬도 하시고, 그때 이제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 무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위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탄피 공장 방문은 위장이었고,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당진 KBS 송신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피 공장이 이태섭 장군이 그 유명한 특전사령관 정병주하고 육사 11기 또 아주 친밀한 사이인데, 죄송합니다. 11기가 아니죠. 7기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2 사태가 나면서 정병주 장관이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사업도 이제 재관 사업으로 이관이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은 막강한 국방력과 풍부한 경제력을 확보해서 제2의 기습 남침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국제 외교력까지 발휘를 해서 이제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자유통일을 이룰 것인가, 거기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핵을 개발해서 핵 개발을 선언하고, 그럼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침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80년도에 은퇴할 그런 계획까지 세우셨는데, 안타깝게도 11.6 서거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한강의 기적, 정말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강 기적의 정신, 한강 기적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청년들의 DNA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세계 무대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위리를 하고 국위를 성행하고 실력을 발휘하고, 이게 다 한강 기적의 DNA의 뿌리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게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또 예술, 또 경제, 국제 외교, 학문, 모든 분야에서, 과학, 모든 분야에서 발휘돼야 되고 또 발휘해왔고 해야 되는데, 이 한강 기적의 역사를 가장 멸시하고 무시하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요 또 종북 좌파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까지도 할 정도로 종북 좌파 세력이 얼마나 이렇게 극렬하게 한강 기적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업적을 폄하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한강 기적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중요한 역사를 짚어보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여러분 지금 또 중동의 이스라엘 국가와 하마스 정권입니다. 하마스는 바로 팔레스타인에 두 개의 자치정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뱅크,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것은 이제 웨스트뱅크라고 하고, 거기는
온건한 파타라고 하는 그런 온건한 정부가 자치를 하고 있고 건국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중해 쪽에 서한이라고 그러죠. 이 서한 지구는 안타깝게도 2007년도부터 하마스라고 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자치령을 베푸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하마스 정권이 이스라엘 상대로 민간인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바로 하마스 정권의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팔레스타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인 피난을 권고하고 하마스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이제 지상작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국, 신생 독립국이 약 140국이고 현재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입니다. 자, 1947년 11월 14일 날 파리 유엔 2차 총회에서 즉 이제 유엔이 뉴욕 섹서스에서 레이크 섹서스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유엔 본부 건물을 짓는 바람에 파리에서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국 임시위원단이 조직이 돼서 즉 유엔의 헌장과 이념에 따라서 유엔의 감시하에 유엔이 주관하에 바로 재헌의회 선거를 해가지고 그 재헌의회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정부를 세운다라는 이 한국 임시위원단 조직을 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권이 그 당시 6, 찬성이 43, 반대가 0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찬성으로 대한민국이 유엔을 통해서 건국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주 후에 11월 29일 날은 역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중동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로 유대인도 살고 아랍인도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을 분할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계획안을 강조하는데 한국은 결의안이고 이건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기회가 되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도 세우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찬성 33, 반대 13, 기권 10개국 해서 총 56개국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사이에 좀 늘었죠. 그래서 56개국 정도가 그 당시 나라였고 지금 193개국이니까 약 140개국 정도가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 이후에 생긴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발빠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독립선언을 하죠. 이 계획안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1948년도 5월 10일 날 월요일 날 재헌의회 선거를 할 때 그 주간 5월 14일 날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안식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이 데라비브의 그 시청 관사에서 벤구리온이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벤구리온이 일방적인 독립선언을 하고 또 세계 각국의 유대인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로비해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제일 먼저 그 독립선언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겪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건국을 반대만 했지 자기네들은 아직까지도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치령이지만 이스라엘의 관할을 받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가 중요하고 또 특별히 지도자의 국제 외교 능력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함께한
국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 국민들의 요구를 가지고 지지를 가지고 이런 국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탁월한 국제 외교 지도자가 나와도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파트가 또 한동안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암살도 당하고 결국 그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총체적인 지지와 또 국제사회를 움직여서 나라를 결국 세우지 못하고 암살이 되고 자치령까지만 지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사진 왼쪽이 바로 이 유엔을 통한 건국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었는지 이렇게 그 당시 우파 지식인들이 특별히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제 영화 간판을 그리는 그것이 대표적인 이제 포스트 사업이었는데 그 영화 협회에서 이런 그 팜플렛을 만들었죠. Horror for Dr. Lee 이승만's Diplomatic Success. 이승만 박사의 외교적인 성공을 만세를 부른다. 그래서 이 박사 외교 쾌거 만세. 그래서 쾌거라는 말을 썼어요. 하드 캐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요즘에 하드 캐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나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도적인 인물을 이제 하드 캐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 이제 개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만세.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곧바로 동포여 독립쟁취의 역사적 공헌에 보답하자. 그래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보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사진이 바로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이제 그 국제적인 인맥이라든지 지식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임시위원단 결의하는 회의 사진은 제가 아직 찾지 못했고 분할계획안을 결의하는 당시의 사진입니다. 아마 유엔 본부 안에는 이런 사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유엔 본부 안에 있는 사진도 지금 검색 작업을 해서 거기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는 세계 모든 우방국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최고의 그 역사 사진들이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내는 과정인데 건국 과정 또 6.25 기습 남침 때도 유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 22국이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전투병 16개국, 의료지원단 6개국, 기존의 5개국에서 독일이 참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6개국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투병도 최전방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을 돌봐주고 또 무기를 휴대하고 그러다가 위생병들도 사살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지원단도 전투병하고 같이, 그래서 정확하게는 유엔 22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투병 15개국, 전투병 16개국, 의료병 6개국 나누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권 때 그런 역사 왜곡이 있어 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6.25 관련 사진도 유엔 본부 안에 굉장히 좋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엔이 참전해서 활약하니까 미군 쪽 종군 기자 사진들과 또 다른 유엔 입장에서의 한국 전쟁을 취재한 그런 사진들이 많이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바로 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 예루살렘은 감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고 심지어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서안하고 웨스트뱅크하고 오히려 하나였었는데 텔아비브에서부터 땅을 차지하면서 이 중간을 갈랐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뱅크와 서안지구 이렇게 나뉘게 됐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 텔아비브에 그 당시 이미 이렇게 히브리어로 신문이 발간돼 가지고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안에 대한 보도를 한 것이고 그 밑에 사진이 텔아비브의 유대인들이 이제 건국하게 되니까 독립하고 건국하게 되니까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제가 계속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가 아니라 세계 4위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GDP라는 것이 있죠.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한 해에 생산하는 총액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매출 기준이죠. 매출. 얼마나 매출을 많이 했느냐. 순이익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매출이 중요합니까? 순이익이 중요합니까? 사실 순이익이 중요한 거잖아요. 매출이 아무리 커도 순이익이 작으면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매출 순위만, 즉, 국내 총생산 순위만 기록하니까 당연히 미국이 27조 달러로 1위고, 제일 밑에 14위에 보면 중국이 매출은 18조기 때문에 2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 총생산이라는 건 뭡니까?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총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비율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3억 4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27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1인당에 만들어내는 한 해의 생산량이 약 8만 불이 되는 겁니다. 8만 불. 자, 그런데 14위 중국 좀 보시죠. 자, 18조입니다. 18조인데 14억 명의 인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1인당 약 1,300불 정도의 13,000불 정도의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엄청난 차이죠. 미국하고. 그래서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조사할 때는 우리 한국이 그 당시 약 1조 달러 정도 됐을 텐데 5천만 인구가 1조 달러를 만들어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약 4만 불이 되죠. 4만 불. 그래서 그 당시 조사에 의하면 세계제 4위였습니다. 즉 2위가 일본이고 2위가 독일이었고 독일이 된 이후로 급속하게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5위로 보시면 독일 4조 4천억 달러에 이제 8,400명의 인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약 36,000불의 그 1인당 총생산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밀려났는데 2012년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다음에 2위가 독일이었고 3위가 일본이었고 4위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알려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5년에 귀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히려 참 종북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이제 8위를 보면 한국이 1조 7천억 원을 5천만 명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1인당 34,000불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2015년도에 조사했던 그 4만 불보다 줄었죠.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고 또 그다음에 독일이 또 세계 2위였다가 이런 방만한 경제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와줬던 그리스가 또 부도가 나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군비도 증가하고 하면서 또 이런 경제 성장이 있어서 지금은 또 5위더라고요. 자, 여러분 2위 보세요. 2위 이스라엘이 5,200만 달러를 총생산을 하는데 인구가 얼마냐? 1,000만이 아직 안 됩니다. 물론 950만 명인데 그 안에도 유대인들이 한 70%고 한 700만이고 아랍인 팔레스타인들이 한 200만이 있고 합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또 급성장해가지고 5만 8천 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역대의 강대국이죠. 쭉 강대국인데, 자, 영국과 프랑스가 비슷하게 3조 3천억 불의 인구도 비슷하게 6,700만, 6,500만, 그러니까 1인당 약 5만 불의 생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6위로 떨어졌는데 4조 2천억 불에서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만드는 그러니까 5위 독일하고 금방 비교가 되죠. 국민 총생산은 거의 비슷한데 인구가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인구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있어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도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한국이 8위 정도, 그 다음에 러시아가 12위 정도인데 바로 1조 9천억 불, 즉 우리보다 2천억 불 정도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순위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뭐예요? 인구는 3배가 많잖아요. 1억 4천만 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인당 능력은 14,000불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하고 중국하고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준은 멕시코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자, 얼마 전에 시진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국의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니, 세계 2위 G2 국가가 무슨 빈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거짓말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을 G2라고 강조하는 학자나 언론이나 방송인은 전부 다 중국의 돈을 받는 그러한 로비의 대상들이고 그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만 G2지 실질적으로는 국민들과 백성들의 그 빈곤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계속 G2라고 뻥쳐오고 G2라고 선전선동하고 또 거기에 또 한국의 친중 학자들, 친중 정치인들, 심지어 문재인 정권 때는 중국에 방문해서 혼밥을 먹고 기자가 두드려 맞고 그야말로 정말 이 멕시코 수준의 그런 나라에 이런 창피를 굴욕을 당하는 게 바로 종북 좌파 정권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 뭐가 차이죠?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중동은 4차 전쟁, 우리는 남북 전쟁, 심지어 거기에 중공군까지 개입한 국제 전쟁을 겪으면서 이러한 위협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의 기적,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 라인강의 기적은 전쟁 이후에 이룬 기적이잖아요. 이미 전쟁을 끝난 다음에 서방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룬 기적이고 우리는 전쟁을 겪고 이룬 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질적인 차이가 있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을 4차 전쟁까지 했지만 어디까지나 지역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세력들과의 지역 전쟁인데 이 한국 전쟁은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첨단 무기들이 동원되는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기가 아니라 제트기, 쌕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최첨단 무기가 동원된 그런 현대전, 최초의 현대전이면서 국제전쟁이었고 이거를 겪고 이뤘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도요,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게요. 자, 나무젓가락, 이제 일본 말로 와르바시라죠. 나무젓가락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1억 불을 달성하는 거 하고 바로 최고급 한우를 이용한 고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최고급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5천만 원을 매출한다. 그러니까 단위로 보면은 나무젓가락 만드는 1억 불이 크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업계 세계 1위였다가 중국에게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제 뭐 수주 톤수라든지 뭐 선방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쉽게 해서 톤수로는 지금 중국 1위입니다. 생산 톤수로는. 그런데 자, 와르바시 나무젓가락 얘기한 것처럼 고기를 잡는 통통배를 1만 톤의 배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LNG 쇠빙선
그러니까 얼음도 깨야 되고 또 LPG도 담궈야 되고 LPG를 담아야 되고 또 그걸 또 액화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것까지 이런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내는 LNG 쇄빙선 한 대 만들어내는 거하고 자 통통선 뭐 100만 톤 만들어내면 단위로는 크지만 10만 톤 쇄빙선보다 10배가 높지만 질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무젓가락하고 쇄빙선 최첨단 모든 기술이 들어간 이거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 만들어내는 그런 총생산은 그야말로 최첨단 고부까지요. 그리고 중국은 매출만큼 그야말로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또 뭐 스티로폴 팩 이런 거나 만들어내는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이제 반도체도 쫓아오고 하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우리나라를 다시금 세계 4위에서 이제 우리도 동서통일과 같이 사유통일을 이루게 되면 제2의 한강 기적을 이루게 되면 미국과 동등한 그런 한미동맹으로 세계사를 주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강의 기적을 누가 국부 이승만 박사가 기초를 놓았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또 이런 그 정주영 또 삼성 이건희 회장 또 많은 우리 기업인들 또 많은 엘리트들 지식인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리 당의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에 관한 방송을 하면서 이병철 회장이 크게 된 거를 이제 제가 이승만 박사와 이병철 회장의 아버지 이찬호 온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병철 회장의 이제 정치자금, 깨끗한 정치자금과 또 삼성이 크게 된 그런 역사를 제가 쭉 또 이렇게 강의를 몇 번 하다가 또 특집을 하게 되고 또 이러면서 또 끊어졌는데 이것도 제가 또 다음에 이어서 삼성과 또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방송을 또 때가 되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또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도 또 비교가 되죠. 우선 인구가 한 5천만이 5배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뭐라 그럴까요?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 거기 한 500만 정도가 되는데 그건 좀 선국가고 그거보다 좀 크지만 그래서 경제 규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나라들 중에 또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 다 포함해서 결국 이스라엘과 한국만이 독보적인 이런 기적의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의 꿈이 뭡니까? 바로 이런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자유통일을 이룰 때 바로 우리는 동서독일 통일을 더 넘어서는 미국과 동등한 한미 동맹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 방문 또 독일 방문 그리고 1965년 존슨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얘기하면서 한강 기적의 그 출발이 언제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64년 12월 8일 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독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1963년도 12월 달에 제5대 대통령, 즉 민정 인양을 해서 대통령으로 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국민투표를 해서 대선에 출마해서 제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독을 방문해서 차관을 통해서 이제 한강 개적을 시작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왼쪽이 오른쪽 사진을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요. 오른쪽이 바로 서독의 르비케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이죠.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도와줬고 앞으로도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무궁화 대훈장을 이제 수여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르비게 대통령으로부터 특등 십자 대공로훈장
독일의 최고의 훈장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를 감당하는 에르하르트 서독 수장과 이제 회견을 하게 되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 특등 십자 대공로 훈장을 이제 목에 친히 차시고 에르하르트 소장하고 그 수상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요 사진 가만히 보시면요, 가운데 이제 통역하는 분이 이제 배경원 박사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왼손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에르하르트 수상이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묻습니다. 왜 혁명을 하셨습니까? 각하는 왜 혁명을 하셨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질서와 민생이다. 그래서 국가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질서를 확립해야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경제를 발전할 수 있다. 국민들의 경제와 복지 향상할 수 있다. 그래서 질서와 민생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게 바로 정치의 본질이죠. 정치가의 본질이고 정치의 본질입니다. 정치는 뭐냐? 국가의 질서를 잡아서 그 질서와 시스템 하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것을 성장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고,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은 질서와 바로 질서를 통한 경제발전, 국가의 발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도하신 것처럼 종북 좌파 정권의 촛불과 함께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또 언론까지 다 무너지고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온갖 거짓과 거짓말과 안 걸리면 된다. 모토가, 삶의 모토가 뭐냐? 안 걸리면 된다. 또 재수 없이 걸리면 돈 쓰면 된다. 인맥과 금맥과 이런 거로 이제 그야말로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고, 백이 있으면, 인맥이 있으면 유죄고, 무죄고, 백이 없으면 유죄고, 이런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청년들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서 뭔가 이루려기보다는 이렇게 아부하고 또 인맥을 찾고 또 솔수를 벌이고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은 촛불 때부터 이런 사실 예측한 거야. 이제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공산화까지도 위험하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했고 우리 공화당까지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지금 상황이 정말 혁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혁명적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또 누가 그랬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쿠데타, 혁명까지도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육사에 들어갔으면 혁명을 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5.16 혁명 상황에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이 파탄나니까 혁명을 통해서 질서를 바로잡아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차관을 요구하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대출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대출에 가장 중요한 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출을 통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자금을 회수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출해줬는데 그 자금으로 사업이 망하게 되면은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보도 중요하지만 그 대출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그래야 대출 오면 청년들이 무조건 대출해달라고 줍니까? 그 청년이 하는 사업이 장래성이 있고 그 청년이 믿을만하고 능력이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출해 주죠.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가가 차관 달라고 해서 다 줍니까? 그걸 가지고 실패하면 뭐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도 있어야 되고 담보를 물론이고 신뢰도 있어야 되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독 수상에게 차관을 요청하니까 이 에르하르트 수상도 국제관계를 잘 알죠. 이승만 박사를 이미 몇 번 만난 적도 있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그런 계획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르하트 수상도 일본하고 빨리 국교 정상화를 해서 전쟁 배상금을 받고 차관을 받아가지고 하면 쉽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우리는 일본에게 맞고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식민지로 정말 많이 맞고 살았죠. 또 박정희 교사도 초등학교 문경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이제 애국적인 청년이니까 몰래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애국가를 연주하고 또 양양가를 연주하고 독립군가를 연주하고 이거를 이제 교련선생에게 들켜가지고 그야말로 두드려 맞은 그런 사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만주신경군관학교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또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맞고만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차관을 요청해서 에르하트 수상을 감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경원 박사의 그런 학교 인맥을 통해서 이 광부와 간호사들의 그 월급 있죠? 그것을 이제 담보로 해서 차관을 얻어내는 그런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유명한 12월 10일 날 함보른 광산에 방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한 그런 사건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연설한 사진이고, 오른쪽 밑에 이제 우리 간호사들과 또 강부의 부인들 이런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에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 연설에 눈물 흘리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 광부를 방문한 사건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월 10일 날 이제 거기를 가면서 유명한 그 오토반이라는 거 있죠? 오토반, 독일의 유명한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그 도로를 통해서 병력을 신속히 이동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선전할 수 있는 초반기에 할 수 있는 그 오토반, 결국 서독이 바로 2차 세계대전 패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다시금 경제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토반, 그 전쟁 중에서도 이 오토반 고속도로는 아주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토반을 근거로 해서 교통과 물량의 신속한 이동 이런 걸 통해서 라인강의 기적이 바로 오토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직접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달리시고 또 중간에 내려서 그 오토반에 키스를 했다고 하는 사건이 있죠. 결국 그 감동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추진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노르하임 웨스트팔트라고 하는 제철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포항제철소 계획을 세워서 당시 이제 부총리 장기영, 이 장기영은 한국일보 장기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장기영은 최신부 장관 장기영이고요. 그래서 부총리 장기영과 상공부 박충훈 장관을 통해서 철강산업 계획을 이때 이미 벌써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바로 그 광산과 이제 그 옆에 있던 제철소 방문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그 다음에 이제 미넨을 방문합니다. 미넨. 그러니까 미넨을 방문할 때 바로 미넨 시장이 수행해서 그 서독의 군인들로부터 사회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를린을 방문하죠. 11일 날. 그래서 동독 초소 앞에서 베를린 장벽을 직접 참변하면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의 꿈은 최후의 국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막강한 군사력, 풍부한 경제력, 그리고 설린 외교력을 발휘해서 자유통일을 통해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서 우리가 누리는 빛과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고, 그걸 위해서 차근차근 고속도로, 철강산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국방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의 그 동독의 초소를 보시는 아주 그 심각한 모습으로, 그 뒤에 이제 유영수 영부인의 모습도 보이고요. 촬영하는 많은 기사들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뮌헨을 방문하게 됩니다. 뮌헨. 자, 뮌헨을 방문하는데 슐라임하임 궁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궁전이 있는데, 거기를 미술관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거기를 방문해서 이제 백영원 박사를 수행해서 백영원 박사가 설명하는데 바로 오른쪽 사진이 그 미술관을 방문해서 어떤 그림을 보시고 그걸 지칭하는데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어떤 그림을 보시는지까지도 추적을 해내려고 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제가 늘 말씀드린 천재 아닙니까? 그래서 피아노 치고 트럼펫 불고 문경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그 트럭 운전도 하고 기계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다 디자인하고 그래서 그림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예술가인데 또 음악 그래서 작사 작곡도 하고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문인데 이승만 박사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도 그렇고 궁극적인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관광대국입니다. 그래서 강대 선진국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관광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역사도 보고 문화도 보고 첨단 시설도 보고 음식도 먹고 하는 이 모든 선진국의 총화가 관광산업의 대국인데 바로 이 관광산업에 대한 그런 비전도 이미 품고 한 가지 중요한 예화가 있는데 자, 유경수 영부인이 미국을 방문하고 많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수직업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정수직업학교를 세워가지고 기술자들을 만들어내서 그 유명한 기능올림픽에 참석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세계 1위를 하죠. 뭐 선반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데 1973년도에 정수 학원을 만들면서 뜬금없이 목공예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다 그야말로 직업을 위해서 또 그 산업 전선을 위해서 실무적인 그걸 하는 기술학교인데 목공예 학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상당히 의아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그때 74년도에 앞으로 80년대에 가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리드가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리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예상해가지고 목공예학을 만든 거예요. 그 목공예 1976년도 제4기에 입학한 분이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기수 동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10년, 100년 미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뭐 한강의 기적이 박정희가 없었어도 국민들이 해냈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렇게 국민들의 모든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총체적인 플랜과 계획과 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천재적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천재적인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건국했고 그 건국의 토대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 이번에 10월 14일 현충원에서의 탄신 기념 집회와 그리고 18일 날 양산과 대구에서의 집회 그래서 양산에서 평산 책방을 평산 감방으로 만들고 또 대구의 혁명의 성지요 보수의 성지를 자 지금 우리 공화당이 회복해서 바로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이 집회에 우리 당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